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처음엔 없었습니다.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고, 빛도 어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38억 년 전, 모든 것이 터졌습니다. 우주가 태어난 순간, 바로 빅뱅. 그 한순간의 폭발이 오늘 내 심장을 뛰게 하고 당신의 눈을 반짝이게 하는 모든 원인이 된 겁니다. 이 빅뱅의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가장 논란이 되고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경이롭고 불가사의한 무에서 유가 창조된 드라마틱한 서막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이점과 물리 법칙의 태동. 모든 것의 출발점은 특이점이라 불린 한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무한에 가까운 밀도, 상상을 넘어선 초고온. 그곳에서는 우리가 지금 우주를 지배한다고 알고 있는 물리 법칙들이 아직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이 네 가지 근본적인 힘마저 구분되지 않던 때 모든 것이 하나였던 세계였습니다. 우리는 물리학자들이 꿈꾸는 이 힘의 통합을 대통일 이론, 즉 GUT라고 부릅니다. 이 GUT의 시대는 우주가 존재했던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복잡했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통합된 세계에 균열이 옵니다. 마치 완벽했던 거울이 깨지듯 대칭성 깨짐이 발생합니다. 하나였던 힘은 갈라지고 중력이 가장 먼저 분리되면서 우주는 비로소 다른 표정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분리 과정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씨앗이 됩니다. 이 짧은 찰나, 플랑크 시간, 즉 10의 마이너스 43승초는 인간의 수학이 흔들리는 영역입니다. 양자역학의 미시세계와 일반 상대성 이론의 거대 중력이 서로 충돌하며 모순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설명할 완벽한 이론, 즉 양자 중력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촉근 이론이나 루프 양자 중력과 같은 수많은 가설이 있지만 이 빅뱅의 첫 순간은 여전히 우리 지식의 가장 어둡고도 가장 빛나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양자 중력의 문턱을 넘어서야 우리는 빅뱅 이전의 우주가 존재했는지 아니면 시간 자체가 이 순간에 탄생했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가장 작은 시간에 대한 탐구는 곧 우주 전체에 대한 탐구와 일치합니다. 그 팽창은 우주의 폭발적 성장, The Inflationary Epoch, 이 플랑크 시간의 문턱을 넘자마자 우주는 상상을 초월하는 가속의 가속을 밟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시간으로 말하자면 10의 마이너스 36승 초에서 10의 마이너스 32승 초 사이, 시간은 눈 깜짝할 찰나보다도 짧은 순간이지만 공간은 미친 듯이 부풀었습니다. 그 팽창의 규모는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한때 원자보다 훨씬 작았던 우주의 영역이 순식간에 골프공보다 크게 팽창했다고 주장됩니다. 이때의 속도는 빛보다 빨랐습니다. 이 말에 놀랄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고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속도를 낸 주체가 입자가 아니라 공간 그 자체였다는 사실입니다. 공간의 팽창은 상대성 이론의 금지 조항을 흔들지 않습니다. 이 공간의 폭주 덕분에 우주는 극도로 짧은 시간에 현재와 같은 거대한 크기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우주를 볼 수 없었을 겁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필요했을까요? 기존의 표준 빅뱅 모델이 답하지 못했던 세 가지 난제를 인플레이션이 깔끔하게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난제는 빅뱅 이론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지평 문제, 우주 배경 복사를 보면
멀리 떨어진 하늘의 양쪽 끝, 서로 빛으로 연결될 수 없었던 영역들이 어째서 그렇게 비슷한 온도를 가질까요? 이것은 마치 지구의 양극단의 날씨가 똑같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상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답합니다. 한때 우주는 굉장히 작았고 서로 이웃이었기 때문에 열적 평형, thermal equilibrium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시작점이 같았다는 거죠. 평탄성 문제. 우주는 어째서 우리가 사는 지표면처럼 극도로 평평할까요? 우주 공률은 0에 가까워야 합니다. 공률이 조금만 달랐어도 우주는 금방 붕괴하거나 영원히 퍼지는 텅 빈 공간이 되었을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답합니다. 빠른 팽창이 우주를 급히 펼쳤고 공률을 얇게 눌러 마치 풍선을 크게 불면 표면이 평평해 보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평평해 보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기 홀극 문제. 대통일 이론이 예견한 홀로 남은 자석의 극, 자기 홀극은 왜 관측되지 않을까요? 이들은 고에너지 충돌로 인해 대량으로 생성되었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답합니다. 급격한 팽창이 원치 않는 이 잔여물들을 너무나 희박하게 희석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수영장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려 희석시킨 것과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 세 가지 핵심 질문을 한 번에 묶어 간결하게 답하는 강력한 이론적 틀을 제공합니다. 이 논리 전개가 현대 우주론의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이 급팽창의 씨앗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리학자들은 인플라톤이라고 가정한 스칼라장을 제시합니다. 이 장의 잠재 에너지가 마치 고원처럼 공간을 밀어 올립니다. 그리고 이 장을 살짝 흔드는 양자 요동, quantum fluctuation이 있습니다. 이 양자 요동은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발생하는 피할 수 없는 미세한 떨림입니다. 그 떨림이 곧 밀도의 요철, fluctuation으로 남습니다. 마치 간 내린 흰 눈 위에 미세한 발자국처럼요. 이 발자국이 훗날 은하와 은하단을 형성하는 구조 형성의 씨앗이 됩니다. 우주 배경 복사에서 우리가 보는 미세한 온도 차이가 바로 이 인플레이션 시기에 새겨진 양자 요동의 흔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 구조의 기원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논리 전개이며 우리가 별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학적 근거입니다. 물질의 탄생과 핵합성, reheating and baryogenesis. 인플레이션이 멎자 장의 에너지는 열로 전환되며 우주를 다시 뜨겁게 데웁니다. 이른바 제가열, reheating입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입자들로 쏟아지고 빛과 물질이 다시 충돌을 시작합니다. 우주는 이제 입자의 바다가 됩니다. 쿼크 시대, 10의 마이너스 12승초 전후, 자유로운 쿼크와 렙톤이 끌어오릅니다. 온도가 내려가면서 강한 상호작용이 결속을 강화합니다. 쿼크들은 묶여 하드론, 즉 양성자와 중성자의 씨앗이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하드론화, 하드로나이제이션입니다. 하드론 시대와 중성미자 탈결합, 약 1초 무렵, 양성자와 중성자가 잇따라 태어납니다. 이때 거의 모든 것과 상호작용하지 않는 중성미자, 뉴트리노가 우주와 작별 인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성미자의 탈결합입니다. 그들은 거의 간섭 없이 우주를 가로질러 떠납니다. 우리는 그 잔향을 우주 중성미자 배경, CNB로 예견하며 우주 배경 복사의 미세한 지문에서 그 존재를 간접적으로 읽습니다. 경입자 시대, 수십 초에서 수백 초, 전자와 양전자 그리고 중성미자들이 바탕을 채웁니다. 온도는 계속 내려가고 물질과 반물질이 격렬하게 충돌하여 소멸하며 막대한 양의 광자, 즉 빛을 남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미스테리가 발생합니다. 물질 비대칭, baryogenesis. 만약 물질과 반물질이 정확히 같은 수로 존재했다면 그들은 모두 소멸하고 우주에는 오직 빛, 즉 광자만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존재합니다. 우리를 구성하는 물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 물질이 반물질보다 약간 더 많았을까요? 1억 분의 1 정도의 미세한 차이였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사하로프 조건이 있습니다. 평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조건, CP 대칭 깨짐, 그리고
중입자수 보존을 깨는 과정. 이 세 가지가 어딘가에서 동시에 충족되었어야 합니다. CP 대칭 깨짐은 물질과 반물질의 행동이 완벽하게 대칭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설은 많지만 확증은 아직 멀었습니다. 이 물질 비대칭의 결과로 반물질이 모두 소멸한 후 남은 잔차가 바로 우리 우주, 그리고 우리 자신을 구성하는 모든 것입니다. 원시 핵합성과 리튬 문제, BBN과 리튬 딜레마. 자, 이제 우주 최초의 화학 반응을 목격합니다. 원시 핵합성, Primordial Nucleosynthesis. 시간은 3분에서 20분 살이었습니다. 온도는 약 10억 켈빈 이하로 내려가 핵 반응을 허락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하여 중수소를 만들고 이 중수소가 다시 결합하여 헬륨4를 만듭니다. 그리고 약간의 헬륨3과 리튬7을 남깁니다. 이것은 우주 전체에서 일어난 하나의 거대한 원자로였습니다. 그 결과는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화학적 서명을 남겼습니다. 수소 약 75%, 헬륨 약 25%, 리튬 극히 미량, 산소나 탄소 같은 생명의 화학에 필요한 무거운 원소들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들은 훗날 별의 심장에서 구워져야 합니다. BBN의 이 예측은 오늘날 관측과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우리는 별빛의 스펙트럼과 성운의 화학을 관찰합니다. 아주 먼 은하에서도 헬륨의 비율은 25%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정말 초기 우주에 한 번 일어난 반응의 흔들림 없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퍼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리튬 문제. 관측된 원시 리튬의 양은 이론적으로 예측된 양보다 낮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핵물리의 미세한 상수가 어긋났는지, 아니면 우주 초기에 탄생한 최초의 별, 파퓰레이션 3이 리튬을 예상보다 많이 태워버렸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됩니다. 이 리튬 딜레마는 BBN 모델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시험하는 가장 정교한 퍼즐입니다. 바리온 대 광전자 비율이라는 숫자가 이 핵합성을 좌우하는데, 이 우주의 문장 부호가 아직 미세하게 어긋나 있는 상태인 겁니다. 빛의 해방과 우주 배경 복사, Recombination and the CMB. 이제 빛의 감옥으로 들어가 보죠. 핵합성 후에도 빛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우주는 뜨거웠고 전자는 원자핵에 묶이지 않은 채 바다처럼 흘러다녔습니다. 이 자유로운 전자는 빛, 광자와 끊임없이 충돌하며 빛을 산란시켰습니다. 빛은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산란되었고 우주는 마치 짙은 아침 안개 속처럼 불투명했습니다. 그 안개가 천천히 식고 온도가 약 3000 켈빈이 되자 전자와 원자핵이 결합합니다. 바로 재결합, Recombination. 시간은 약 38만 년 무렵입니다. 중성 원자가 널리 퍼지자 전자를 붙잡을 수 있게 되자 빛은 해방됩니다. 우주는 투명해지고 이 첫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그 빛을 지금도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CMB, Cosmic Microwave Background입니다. 이 희미한 빛은 우주의 유년기 사진, Cosmic Baby Picture입니다. 1965년 펜지어스와 윌슨은 안테나에 소음을 지우려 했지만 비둘기 배설물을 치워도 소음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 소음이 바로 우주의 첫 빛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빅뱅 이론은 단순한 가설이 아닌 물리적 실제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코비가 최초의 흔들림을 보았고 WMAP이 지도를 그렸고 플랑크 위성이 음향봉우리 Acoustic Peak을 세워주었습니다. 이 작은 봉우리의 위치와 높이는 우주의 바리온 비율,
암흑 물질 비율, 우주의 공률과 허블 항수 H0의 창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보는 CMB 지도는 놀랍도록 고르고도 미세하게 울퉁불퉁합니다. 균일성, 우주가 한때 굉장히 작았다는 인플레이션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울퉁불퉁함, 요동, 이 미세한 10만 분의 1의 온도 요철이 바로 구조 형성의 씨앗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중력은 이 요철을 앰프처럼 증폭시킵니다. 높은 곳을 더 높게 만들고 낮은 곳은 더 비게 만듭니다. 밀도의 파도는 소리를 냅니다. 원시 우주 플라즈마 음향 진동 BAO의 찬양은 오늘날 은하의 배치에서 다시 들립니다. 우리는 은하 사이의 통계에서 그 눈금을 읽고 우주의 지도를 그립니다. 암흑물질의 요구와 가설, 우주 배경 복사, CMB가 우주 구조의 씨앗을 보여주었지만 이는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이는 물질, 바리온 물질만으로는 우주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암흑 물질이 등장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잡아당기는 자입니다. 증거 1. 은하의 회전 곡선. 은하들은 가장자리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돕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이 은하를 꽉 잡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보이는 물질의 종력만으로는 이 속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중력이 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증거 2. 중력 렌징. 거대 은하단 근처에서 빛이 휘는 현상을 관찰합니다. 보이는 물질이 내는 질량보다 훨씬 더 큰 질량이 빛을 구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는 물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강력한 논리적 증거입니다. 암흑 물질은 이 보이지 않는 중력의 간극을 메우며 우주의 약 25%를 차지합니다. 암흑 물질은 무엇일까요? 가설은 숲처럼 무성합니다. WIMP, WIMP, Weakly Interacting Massive Particle, 약한 상호작용만 하고 질량이 큰 입자, 초대칭 이론이 열어준 그림자 세계의 존재입니다. 악시온, AXION, 강한 상호작용의 문제를 해결하며 출현한 가벼운 후보입니다. 무거운 중성미자, 스테릴 뉴트리노, 은하외 가스 구름에서 희미한 신호를 남길 수 있는 가설입니다. 우리는 이 암흑 물질을 찾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다마, 제논, XENON, 룩스, LUX, 판다 X 같은 직접 검출 실험들이 지하 깊은 곳에서 희망과 노이즈를 분리합니다. 아직 우리 손은 빈손입니다. 하지만 은하와 우주의 패턴은 그 존재를 계속 요구합니다. 이 침묵 자체가 역설적으로 새로운 물리를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암흑 물질에 헤일로가 없다면 은하는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암흑 에너지, 우주를 밀어내는 자를 보십시오. 바로 암흑 에너지, Dark Energy입니다. 1998년 먼 초신성의 빛을 측정한 천문학자들이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우주가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허블 상수의 변곡. 천문학은 거리 지표인 초신성을 활용해 계산했고 결론은 섬뜩했습니다. 우주의 70%가 정체불명의 힘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주 상수 람다, Cosmological Constant 람다라고 부릅니다. 아인슈타인이 한때 가장 큰 실수라 불렀다가 철호했던 바로 그 개념입니다. 혹은 퀸테센스처럼 장의 동력학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우주의 전체 예산을 다시 써봅시다. 바리온 물질, 별, 가스, 먼지 등 겨우 5%. 암흑 물질, 보이지 않는 중력 약 25%. 암흑 에너지, 팽창 가속 약 70%. 우리가 보는 별과 가스와 먼지는 이 거대한 우주 구성 요소 중 얄팍한 표피일 뿐입니다. 이 얄팍한 표피 위에서 의식이 깨어나 우주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우주의 20분의 1일 불과한 셈입니다. 이 미스터리가 우리에게 주는 지적 겸손함은 대단합니다. 현대 우주론의 첨단 숙제들. 현대 우주론은 쉴 틈이 없습니다. 숫자의 균열을 통해 새로운 물리가 속삭이고 있습니다. 허블 상수의 긴장은 우리 시대의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입니다. 국부 우주에서 측정한 값으로 로컬 H0 값이, 원시 우주에서 추정한 값으로 프라이멀 H0 값이 미묘하게 어긋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통계적 우연일까요? 혹은 우주의 초기에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물리가 숨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일까요? 우주의 팽창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암흑 에너지가 고정된 상수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변하는 퀸테센스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불을 켰습니다. JWST가 포착한 아주 어린 은하들은 예상보다 훨씬 밝게 보입니다. 별의 형성률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찍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람다 CDM 모델의 균열을 낼 수도 초기 별의 질량 함수나 먼지 모델링에 대한 보정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데이터와 이론은 서로를 시험합니다. 다시 강조, 이 대화가 바로 과학입니다. 우리는 질문으로 걷고 발레로 학습합니다. 우주론의 실험실은 하늘뿐이 아닙니다. 지하의 탱크와 극조온의 검출기, 그리고 대형 강입자 가속기의 터널이 모두 우주의 비밀을 해독합니다. LHC는 힉스 입자를 찾아내며 질량의 기원을 새로 적었지만 암흑 물질의 신호는 아직도 얄밉도록 조용합니다. 이 침묵은 이론 물리학자들이 더 단단한 그루터기 위해서 새로운 가설을 세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배경, 우주 중성미자 배경. 우리는 직접 보지 않았지만 CMB의 미세한 지문에서 그 존재를 읽습니다. 유효 중성미자 수라는 숫자는 이 배경의 그림자를 그립니다. 중성미자는 거의 반응하지 않지만 우주의 리듬에는 참여합니다. 우주의 철학적 의미와 균형. 여기서 잠시 인간의 이야기로 건너갑니다. 우리는 왜 이런 거대한 이야기에 매혹될까요? 원인과 결과의 사슬을 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시작을 알면 끝을 헤아릴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다시 우리의 현재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철학의 오래된 물음 하나, 무, nothing에서 어떻게 무엇이 탄생하는가? 양자진공은 정말 무일까요? 아니면 끊임없이 들끓는 장의 바다일까요? 불확정성의 떨림이 우주를 일으켜 세웠을까요? 우리는 극적인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미세 조정의 문제입니다. 만약 밀도의 요동이 조금만 더 작았다면 별은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어둠 속 수소의 안개로 남았을 겁니다. 반대로 요동이 더 컸다면 우주는 빠르게 붕괴했을 겁니다. 복잡성은 자라지 못했을 겁니다. 물리 상수는 왜 지금의 값을 가지는가? 중력이 조금만 더 강해도 우주는 조기에 붕괴합니다. 약해도 구조가 결을 잃습니다. 전자와 양성자의 질량비, 강한 상호작용의 세기 등 이 숫자를 우리는 우주의 문장부호로 받아들입니다. 어쩌면 다중우주의 통계에서 우리 우주의 물리상수는 수많은 가능성 중 우연히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값을 가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원리가 제기하는 의문입니다. 어쩌면 짐층 이론에서 이 값은 필연적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인간은 답을 줬습니다. 빅뱅의 현재형과 최종 운명. 빅뱅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공간은 계속 늘어나고 은하는 서로 멀어지고 빛은 더 길게 늘어지고 시간은 더 얇게 늘어집니다. 빅뱅의 메아리가 오늘의 공기 속에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팽창의 과정을 통해 우주의 장기적 운명을 상상합니다. 열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에너지는 점점 고르게 퍼지고 온도차가 사라지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바닥납니다. 별은 불을 끄고 블랙홀은 호킹 복사로 증발합니다. 우주는 무한에 가까운 시간 끝에서 거의 비어 있을 것입니다. 빅 크런치. 암흑 에너지가 사라진다면 팽창은 멈추고 수축하여 다시 하나의 점으로 돌아가는 순환 우주, 즉 실릭 유니버스의 상상은 우아하지만 데이터는 아직 그 길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빅 립. 암흑 에너지가 폭주한다면 가속은 통제 불능이 됩니다. 먼저 은하단이 찢겨지고 태양계가 풀리고 행성이 부서지고 결국 원자마저 찢깁니다. 끝에 물리학은 상상마저 거부합니다. 오늘의 데이터는 열사의 긴 그림자를 지지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측정합니다. 왜냐하면 상수가 상수인지 세상은 늘 물어보라고 가르쳤으니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빅뱅의 메아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 피 속의 철은 초신성의 선물이고 내 숨 속의 산소는 별의 심장에서 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서막은 플라즈마의 바다와 요동의 씨앗에서 시작했습니다. 그 씨앗을 뿌린 손이 바로 인플레이션이었고 그 씨앗을 키운 손이 바로 중력이었습니다. 우주는 스스로를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자화상, 검은 캔버스에 흘러나온 한 줄기 빛, 사건의 연속이 만든 문장, 그리고 그 문장의 다음을 궁금해하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가 시작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암흑의 시대를 지나 첫 별의 탄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엑스밀이었습니다.